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 한복판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약 운반선을 미사일로 격침시키고 있습니다. 체포도 아니고 납포도 아니고 격침입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배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공해상에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같은 마약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앞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한 두 나라의 이야기이며 그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저력이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 미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태평양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 4척을 공격했습니다. 단 한 줄의 발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군사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4척을 단 하루에 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각 선박에 타고 있던 15명 중 1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단 1명. 구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남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들을 나르코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습니다. 마약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추적하고 사냥하여 제거할 것입니다. 사냥, 제거. 이것은 법 집행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언어였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작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국제법은 공해상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선박을 납포하고 승선 검사를 하고 불법 물품이 발견되면 체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체포 대신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재판 대신 격침을 선택했습니다. 국제법조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초법적 살인이 XTRAJUDICIAL 킬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마약 밀매범이라 할지라도 재판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UN 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했고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헌법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약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합성 마약이 중남미를 거쳐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10만 7천 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전체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매년 말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미국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입니다. 9월부터 시작된 이 작전으로 현재까지 최소 57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은 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정치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문자 그대로 전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의 이전례 없는 군사 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니, 최근 몇 년간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택한 방법은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인천항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세청과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준비한 특별작전이 전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목표는 남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배에는 수백억 원대의 마약이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간 것이 아닙니다. 총성이 울린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정밀하게 훈련된 관세청 특별 단속팀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 수천 개 중에서 정확히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찾아냈습니다. 최첨단 X-ray 검색 장비와 마약 탐지견,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총동원되었습니다. 6시간의 수색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원두 포대 속에 숨겨진 300kg의 코카인. 시가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수사당국은 이 마약을 압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통제된 배송 컨트롤드 딜리버리 작전에 활용되었습니다. 진짜 마약처럼 위장한 채 원래 목적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으러 온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내 마약 유통 조직의 핵심 인물 37명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보스부터 말단 운반체까지 조직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마약의 성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미국 마약단속국 DEA, 콜롬비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마약의 화학적 특성은 일종의 지문과 같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경찰은 3개월간의 추적 끝에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의 핵심 제조시설을 적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수사가 지구 반대편의 마약 공장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2025년 초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는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마약 단속 시스템을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국제 공조를 결합한 한국의 접근법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 관세청이 보유한 차세대 지능형 검색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I가 과거 적발 사례와 운송 패턴을 학습해서 의심 화물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무려 94%에 달합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 설치된 초대형 컨테이너 X-ray 검색기는 트럭째 통과하는 컨테이너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투시합니다. 하루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검사하면서도 단 1g의 마약도 놓치지 않는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둘째,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이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 어느 기관이 의심 정보를 입수하든 즉시 모든 기관이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큰 예산과 인력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붙여간 칸막이와 정보 독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데에 앞에서 모든 기관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셋째, 국제협력입니다. 한국은 현재 87개국과 마약 단속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DEA, 유럽 유로폴, 일본 후생노동성, 중국 공안부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제공한 정보로 해외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3톤에 달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해외로부터 받은 정보로 국내에서 적발한 마약도 1.8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윈윈 협력입니다. 넷째, 예방입니다. 한국은 단속만큼이나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마약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또한 온라인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대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익명 채널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마약 거래 의심 계정을 추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4년 한국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고? 그럼 더 나빠진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속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재범률입니다. 한국의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20년 28.4%에서 2024년 19.7%로 급감했습니다. 한 번 검거된 사람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도 투자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청소년 마약 사범 비율입니다. 2024년 전체 마약 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예방 교육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특별 세션의 주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마약 단속 시스템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유럽 국가의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마약 문제에 대해 가장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효과적인 예방, 그리고 인도적인 재활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마약 단속 시스템은 기술 협력, 인권의 조화를 이룬 21세기형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지혜로, 전쟁이 아닌 협력으로 한국은 마약과의 싸움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같은 바다. 하지만 두 나라의 접근법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미국은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이지스함이 수평선을 감시하고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의심되는 선박이 포착되면 경고 방송이 나갑니다. 응답이 없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한 번의 작전에 투입되는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지스함 하루 운용 비용이 약 5억 원, 전투기 한 대 출격 비용이 약 1억 원, 여기에 미사일 비용까지 더하면 한 척의 배를 격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 척을 격침시키면 10척이 다른 경로로 시도합니다. 마약 카르텔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해 수익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들에게 배 몇 척 잃는 것은 그저 사업 비용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 논란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미국은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해상이라 해도 국제법이 적용됩니다. 재판 없는 처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2024년 11월 제주 남방 해역에서 의심스러운 선박이 포착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의 원거리 감시 시스템이 이상 항적을 감지한 것입니다. 해양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해서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승선 검사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장에게 검사 영장을 제시하고 통역을 통해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선박을 수색했습니다. 결과 선실 바닥 아래 은닉 공간에서 50kg의 필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원 8명 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이 선박은 안전하게 부산항으로 예인되었고 선원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방식입니다. 한국 해양경찰의 이러한 작전 방식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에서 한국해양경찰청장은 해양법 집행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들은 한 유럽 해양경비대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해양 치안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미국은 2024년 나인월부터 3개월간 57명의 사망자를 낸 반면 마약 적발량은 약 3톤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당 약 53kg의 마약을 적발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2.1톤의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184명의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 타격입니다. 미국의 방식은 말단 운반책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운반책은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방식은 운반책을 잡아서 조직 전체를 추적합니다. 압수한 마약을 분석하고 통신 기록을 추적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뿌리를 뽑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 수사당국은 국제마약 조직 23개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7개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조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수사가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까지 확대되어 수백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의 또 다른 강점은 첨단 장비입니다. 2023년 도입된 5,000톤급 대형 경비함 삼봉함은 최신 레이더와 광학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00km 밖의 작은 선박도 포착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정확한 감시가 가능합니다. 함상에는 특공대원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단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의심 선박 포착부터 승선까지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무인 감시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운용하는 드론은 48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에도 선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드론을 이용한 감시로 적발된 밀수 선박이 34척에 달합니다. 사람이 직접 감시했다면 놓쳤을 선박들입니다. 국제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경국과 정례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활동하는 밀수 조직을 공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10월에는 한중일 3국 해양경찰이 처음으로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틀간의 작전으로 밀수 선박 7척을 적발하고 4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것이 협력의 힘입니다. 미국의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치안은 기술, 전문성, 국제협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델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지혜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단순히 단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댈까요? 호기심?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절망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을 잊고 싶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마약을 찾습니다. 미국의 마약 위기가 이토록 심각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특히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합성 마약이 큰 문제입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50배나 강력한 진통제인데 중독성이 극도로 높고 과다 복용 시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마약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이 듭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도 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불법 진통제를 찾습니다. 그것이 마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가 국가부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세 개의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절망감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도 부족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 치료 수단으로 마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큰 수술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10분의 1 이하입니다. 통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합법적인 경로로 적절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마약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마약 사범 중 통증 치료를 위해 마약을 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이나 유흥 목적입니다. 둘째, 사회 안전망입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각종 바우처 제도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에 손댈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교육입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마약이 왜 위험한지, 어떤 경로로 유혹이 오는지,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2024년부터는 온라인 마약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와 메신저 앱에서 어떤 식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교육합니다. 다섯째, 재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마약 사범이라 해도 초범이고 소지량이 적으면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줍니다. 법무부 산하의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에서는 6개월간의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의학적 치료는 물론 심리상담, 직업훈련까지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놀랍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72%가 5년 이내에 재범하지 않습니다. 처벌만 받고 출소한 사람의 재범률 45%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역할입니다. 한국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관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주민을 빠르게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 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마약 사범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8.3%입니다. 미국의 23.7%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은 예방교육과 사회 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한국의 마약 사범 중 재범자 비율은 28.1%입니다. 미국의 46.3%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는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마약 정책을 단속과 치료의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UN 마약 범죄사무소 UN ODC 사무총장은 서울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마약 문제를 단순히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형 마약 정책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미국의 한 중독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접근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마약 문제는 미사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으로, 의료로, 복지로,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마약 단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느냐, 지혜로 해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배를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5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으로, 협력과 법치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더 많은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단순히 운반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엔터테인먼트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선배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청 직원들은 밤낮 없이 항구를 지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검사하며 단 1g의 마약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의 해양경찰관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바다를 지킵니다. 위험한 밀수선의 승선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면서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국의 검사와 경찰관들은 마약 조직의 뿌리를 파헤칩니다. 국경을 넘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범죄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상담사들은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들을 범죄자로만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UN 마약 범죄 사무소 UN ODC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수는 24.3명입니다. 미국은 663.7명, 영국은 287.4명, 독일은 156.8명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은 마약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2024년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발표한 세계평화지수에서 한국은 163개국 중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순위입니다. 특히 사회 안전과 치안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갤럽 국제조사에서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8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마약과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이 밤늦게 혼자 귀가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다녀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고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하고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때로는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열 덕분에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약 예방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세대는 마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96.8%가 마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89.3%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마약 정책이 특별 세션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션을 주재한 스위스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큰 교훈을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의지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한 한 아프리카 국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 동남아시아 6개국에 마약 단속 장비와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3개국과 마약 단속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개발도상국의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콘텐츠가 번역되어 아프리카와 남미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나라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물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또 있습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가 또 있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K-POP, 드라마, 영화.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약 단속 시스템까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마약 문제 앞에서 미국은 미사일을 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입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나라. 다른 나라를 돕고 존경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때로 이런 이야기를 국뽕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제사회의 평가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룬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마약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유형의 마약이 계속 나타나고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이 공장에서, 광산에서,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교육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덕분에 지금의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마약 단속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업적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훌륭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더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자영업자든 여러분의 그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전쟁이 아닌 협력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